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 기본 사용법 그리고 화면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클립 스튜디오로 그림 강좌를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보면서 기본 사용법을 익히고 화면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클립 스튜디오에는 EX 버전과 프로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나 웹툰 작업할 때 여러 페이지를 작업하는 게 아니라면 프로 버전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설명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아이패드에서 쿨튜를 설치했을 때의 기본 레이아웃인데요. 저는 PC와 아이패드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PC 버전과 똑같이 화면을 구성해 볼 거예요. 워크스페이스를 옮기고 배치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영상 보고 화면을 내 맘대로 한번 구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편을 보면 너무 많은 아이콘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고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워크스페이스로 옮겨서 화면 세팅을 해볼게요. 컬러 서클 창을 열고 윗부분을 탭한 채로 옮겨줍니다. 위치할 부분에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폭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컬러 세트도 같은 방법으로 컬러 서클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히스토리도 같은 위치에 둘게요. 이 세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거죠. 이번에는 레이어 창을 화면 오른쪽 아래에 두고 위쪽으로 길이를 늘려줄게요. 컬러 표준 세트나 컬러 히스토리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컬러 서클을 열어두고 길이를 조절하였습니다. 레이어 속성도 레이어와 같은 위치에 두었어요.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 브러쉬 목록은 왼편에 두고 폭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 아래에 도구 속성을 넣었고요. 같은 위치에 브러쉬 크기를 옮겼습니다. 이번엔 퀵 액세스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빨리 사용할 수 있게 모아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고 일단 맨 오른쪽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창인데요. 이렇게 펼쳐놓기에는 구성이 좀 복잡한 편이어서 필요할 때 꺼내도록 하고 일단 닫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 도구창을 한 줄로 좁히고 메뉴바에 있는 창으로 가서 내비게이터를 열고 왼쪽 윗부분에 둡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었으니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윗부분에 보면 작품 용도에 따라서 캔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규격화된 사이즈도 선택할 수 있고 가로 세로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해상도를 350dpi로 해서 작업하고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지색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면 캔버스 길이 단위도 쉽게 바꿔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커맨드 바 설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커맨드 바는 저기 윗부분에 빨리 실행하고 싶은 도구들을 모아둔 것인데요. 저기 메뉴 바에 있는 쿨튜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커맨드 바 설정을 탭하면 여기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에서는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아서 커맨드 바를 활용해서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편집 그리고 레이어 목록에서 몇 가지 고를 거예요. 여러분도 목록을 천천히 둘러보고 본인에게 맞게 커맨드 바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커맨드 바에서 필요 없는 아이콘부터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클릭하면 바로 지워집니다. 다 지우고 이제 아이콘을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목록에서 필요한 기능을 탭하고 추가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커맨드 바에 드롭하면 됩니다.
저는 편집에 있는 색조 보정으로 가서 밝기 대비, 색조 채도 명도, 그리고 톤 커브, 컬러 밸런스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편집 변형으로 들어가서는 확대, 축소, 회전, 자유 변형, 그리고 메시 변형까지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래쪽에 있는 화상 해상도 변경, 그리고 캔버스 사이즈 변경을 추가했어요. 자, 이제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 복제, 그리고 표시 레이어 복사본 결합을 추가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한 아이콘들의 사용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피락 검지 레벨을 조절해 보려고 하는데요. 클립 스튜디오 아이콘 모양 탭하면 여기엔 앱 설정에 관한 목록들이 있어요. 여기서 피락 검지 레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피락 그래프에서 초기 설정보다는 완만한 곡선으로 조절하고요. 캔버스에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더 부드럽게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이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용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왼쪽 도구 라인에 있는 아이콘부터 보겠습니다. 돋보기는 캔버스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때 사용하죠. 아이패드에서는 손으로 직접 크게 늘리거나 줄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바닥 아이콘은 캔버스를 움직여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데 이것도 손으로 직접 작업하는 게 더 편해서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이미지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 아이콘은 조작 툴인데요. 직선자 같은 도형자를 사용할 때 필요하고 소재 3D 이미지 조작할 때도 쓰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동 툴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아이콘은 레이어 이동 툴인데요. 마찬가지로 현재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를 이동시킬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선택 범위 툴이에요. 도구 목록을 보면 직사각형, 타원, 올가미 같이 선택 범위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먼저 직사각형 모양부터 사용해 볼게요. 이미지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선택되고 아래에 커맨드 바가 보이죠. 첫 번째 아이콘은 선택을 해제할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 아이콘을 탭하면 선택한 범위만큼 캔버스가 달립니다. 세 번째는 반전 선택이에요. 선택한 범위를 제외한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음 두 개의 아이콘은 잘 쓰지 않는 도구인데요. 선택 범위를 미묘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툴입니다. 다음은 선택 범위 안에 있는 이미지를 삭제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콘은 이미지를 이만큼 선택했을 때 선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미지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되돌아가서 다시 이미지를 선택할게요. 이 다음 아이콘은 다들 잘 알 거예요. 잘라내기입니다. 잘라내기는 현재 레이어에서 선택된 이미지를 잘라서 새 레이어에 옮기는 거예요. 레이어 창을 보면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겼죠. 첫 번째 레이어는 비어있고 두 번째 레이어에 이미지가 옮겨진 거죠. 자, 이것도 다들 잘 아는 붙여넣기입니다. 선택 범위의 이미지를 복사해서 새 레이어에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펜을 보면 브러쉬처럼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려진 만큼의 범위만 선택되어서 재밌게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택 지우기도 선택 펜과 똑같은 원리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올가미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선택할 부분의 모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인데요. 부분적으로 형태를 보정할 때 많이 쓰는데 이렇게 변형 툴을 함께 쓰면 위치를 옮기거나 형태를 변형하기 편리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동 선택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건 색을 구분해서 선택하는 툴이죠. 이렇게 색의 구분이 분명할 때는 빨간색을 탭하면 빨간색만 깔끔하게 선택됩니다. 색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도구 속성에서
톤 닫기나 색의 오차 등을 조절해서 구분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이번엔 스포이트인데요. 캔버스 위에 있는 색을 콕 집어 고를 수 있죠. 아이패드에서는 손가락으로 화면 위를 꾹 누르면 스포이트가 활성화되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을 탭해보면 펜과 마커 목록을 볼 수 있어요. 도구 속성으로 가면 브러쉬 크기와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안티엘리어싱은 가장자리 픽셀이 이렇게 깨져 보이는 현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나 불투명도 옆에 있는 작은 아이콘을 탭해 보면 이렇게 필압이나 브러쉬 기울기 등 좀 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설정창이 뜨는데 저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 기능입니다. 저는 펜 목록에서는 스푼펜을 주로 쓰는 편이고 마커에서는 채우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떨림 보정은 따로 정해놓진 않고 그때그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러쉬 테스트를 하다 보면 브러쉬 중에 합성 모드, 블렌드 모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합성 모드는 레이어에 적용하기 때문에 브러쉬에 잘 적용하진 않지만 브러쉬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새로운 브러쉬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도구 설정에서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브러쉬 모양, 질감, 스트로크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브러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고 나만의 브러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필, 파스텔, 그리고 수채화 좀 다양한 질감의 브러쉬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는 혼색 원 브러쉬예요. 브러쉬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겹쳐 칠할 때 밑색이랑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이렇게 발색되는 느낌이 좋거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질감의 브러쉬가 더 많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둘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에어브러쉬 중에서는 부드러움과 노이즈를 주로 쓰는데요. 다른 것도 질감 표현을 위해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는 이렇게 탭해서 드래그하면 브러쉬 목록 위쪽에 옮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코레이션이에요. 반짝임이나 깃털, 꽃 모양 등 이런 다양한 소재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서 활용하기 좋거든요. 이렇게 브러쉬처럼 크기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우개는 특별할 게 없어서 스킵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방울 모양의 색 혼합입니다. 색 혼합은 색을 섞거나 경계를 흐리거나 손끝으로 끄는 효과를 줄 때 사용해요. 저는 특히 피부색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 색 혼합과 흐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인트 모양의 채우기인데요. 편집 레이어만 참조한다는 건 다른 레이어와 상관없이 지금 작업 중인 레이어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장미 그림 밑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채우기를 한번 해보면 그 장미 그림과는 상관없이 색이 가득 채워진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다른 레이어 참조로 한번 해보면 다른 레이어에 있는 장미 부분을 제외하고 색이 채워집니다. 확인해보면 장미를 오려낸 것처럼 그 부분만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용지가 보이지 않도록 끄면 더 확실히 보입니다. 그 다음 에워싸고 칠하기. 이거는 올가미로 색칠할 부분의 범위를 선택하면 그 부분만 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빨간색 라인까지 다 파랗게 칠해져 버렸잖아요. 도구 속성으로 가서 색의 오차와 영역 확대 축소 이런 요소들을 조절하면 빨간 라인을 남기면서 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볼게요. 그리기 색에서 투명색이라는 말은 그리기 색 하나만 그라데이션을 적용하고 한쪽은 투명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 할 방향을 정하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용지를 안 보이게 해보면 이렇게 한쪽이 투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기에서 배경색은 그리기 색과 배경색 두 가지 색으로 그라데이션 한다는 뜻이에요. 배경색을 하얀색으로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이전과 똑같이 보이지만 하얀 부분이 투명하지가 않죠. 스트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기 색만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배경색과 함께 두 가지 색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형으로도 가능하고 밤하늘, 저녁 노을 같은 효과도 쉽게 줄 수 있으니까요. 배경으로 많이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살펴볼게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그냥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선의 굵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휘어진 부분에 동그라미가 보이죠? 그 부분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모양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이나 원, 다각형 그리기도 있지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컷 테두리는 만화 웹툰 프레임 작업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렵지는 않지만 레이어와 함께 설명을 해야 해서 따로 설명할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자입니다. 활용하기 좋은 도구니까요. 기억해두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자로 선을 긋고 그 위에 브러쉬로 그리면 되는데요. 자를 이동하고 변형하고 싶을 때는 조작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곡선자도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면 되고요. 도형자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자는 좌우로 똑같은 모양을 그리기가 정말 편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 좋습니다. 특수자는 같은 기울기의 선 여러 개를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한데요. 자 위에 바로 긋지 않아도 같은 기울기로 반듯하게 여러 번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평행 곡선도 이렇게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텍스트는 딱히 특별한 건 없고요.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텍스트 디자인이 필요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도 특별할 게 없어서 스킵하고 그 다음 선수정이라는 도구는 선화를 그릴 때 사용하면 좋은 건데요. 작업하면서 설명해야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맨드 바에 있는 아이콘을 보겠습니다. 밝기는 말 그대로 명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대비는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를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를 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색조를 조절하면 색 자체를 쉽게 바꿀 수가 있고 채도는 채도를 낮추면 회색이 섞인 색처럼 탁색이 되고 채도를 높이면 좀 더 원색에 가까운 맑은 색이 됩니다. 그리고 톤 커브는 그래프상에서 밝기 조절과 색감 조절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미지가 너무 단순한 색뿐이어서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효과적이거든요. 작품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컬러 밸런스도 이미지에서 원치 않은 색감은 줄이고 원하는 색감을 늘리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좀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 축소, 회전은 가장 기본적인 변형 툴입니다. 자유 변형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원근감 있게 늘려주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메쉬 변형은 그물망처럼 구분해서 부분적으로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캔버스 사이즈 변형은 이미지 크기는 그대로 두고 캔버스 사이즈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 캔버스 탭을 보면 캔버스 사이즈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해상도 변경은 이미지와 캔버스 크기가 같이 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이전과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레이어 복제입니다. 같은 레이어가 하나 더 생성되는 거죠. 이건 표시 레이어 복사본 결합인데요. 이렇게 눈 아이콘이 켜져 있는 레이어 이미지를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하는 기능입니다. 그냥 병합해버리면 그동안 작업하던 레이어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결과만 남잖아요. 그래서 작업 중이던 레이어들을 그대로 살려두고 필요한 만큼의 레이어만 병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번엔 레이어 창으로 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탭하면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클리핑 기능이 켜집니다. 클리핑은 바로 아래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 안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파란색 이미지 안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배경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죠. 클리핑을 끄고 보면 원래는 바깥쪽까지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리핑은 많이 사용되는 편이니까요. 꼭 기억하고 있도록 합니다. 다시 클리핑 레이어를 만들고 합성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렌드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들어있는데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더하기 발광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빛이 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너무 강할 땐 이렇게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이용하면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 모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그림 강좌를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레이어 전사와 병합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건 아래 레이어에 전사하는 건데요. 현재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를 아래 레이어에 보내는 거죠. 병합하고 다른 점은 현재 레이어를 그대로 두고 이미지만 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합은 현재 레이어가 아래 레이어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폴더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폴더를 추가하고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그 아래에 두면 폴더 안에 레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어를 너무 많이 만들었을 때 헷갈리기가 쉽고 찾기가 어렵거든요. 폴더 만들어서 정리해두면 편리합니다. 마스크 작업은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퀵 마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퀵 마스크 아이콘은 여기 퀵 액세스 라인에 있어요. 작업하고자 하는 레이어에서 퀵 마스크를 탭하고 브러쉬로 작업할 범위를 선택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퀵 마스크를 다시 탭하면 선택 범위가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올가미 툴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지금부터는 선택 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퀵 마스크로 작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 작업 이미지가 너무 단순해서 그렇게 생각되는데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확실히 편하고 빠릅니다. 이번엔 퀵 액세스에 관한 건데요. 퀵 액세스는 이렇게 내가 필요한 도구를 모아놓고 위치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퀵 액세스 설정으로 가면 도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요. 커맨드 바 설정할 때랑 같은 방법이어서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도구를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커맨드 바에 필요한 도구들을 많이 꺼내 놓은 상태여서 퀵 액세스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커맨드 바 위치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퀵 액세스를 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 자료를 볼 때 사용하면 좋은 것이 서브 뷰인데요. 메뉴에 창으로 가서 서브 뷰를 탭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어서 원하는 자료를 불러오면 되죠. 내비게이션과 거의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스포이트가 있어서 색을 참고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바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좌우 반전입니다. 편집으로 가서 변형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좌우 반전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건 캔버스 전체에 적용되는 거라서 현재 레이어 하나에만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있으면 레이어를 복사하고 복사한 레이어를 좌우 반전시키면 대칭되는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에 대해 살펴볼게요. 메뉴에 있는 창으로 가서 소재를 탭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3D를 보겠습니다. 3D 소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소재 설명은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에 3D 소재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그 3D 소재를 활용해서 인체 드로잉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립 스튜디오를 두루 살펴봤는데요. 끝까지 보느라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작업을 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